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그리고 가장 두려운 존재, 악성 질병 말기암에 관하여 감동적인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2기에 걸린 딸이 폐암 말기에 암세포가 몸 여기저기로 전이가 된 아빠를 수술 안 하고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 같은 사연, 말기암을 치유하는 과정과 방법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 김은하 약학자의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 이제 80세 말기 폐암이 6개월 만에 사라진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빠의 암 진단 전. 나는 5년 전에 유방암 2기로 투병을 시작했다. 5년여 동안 암에 관해 공부하고 식이요법과 보충제를 병행하며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인 덕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다. 나의 부모님은 투병 기간에 든든하게 지지해 주셨고 항암 일정에 맞춰 밑반찬과 김치 등을 챙겨주셨다. 그런 중에 2021년 친할머니가 103세로 소천하셨는데 우리 가문은 건강 장수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5년 전 내가 암에 걸리자 엄마는 아빠 건강이 염려되었는지 얼른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독촉하셨다. 전신 CT를 찍어서 혹시 모를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거듭 말씀하셨다. 검사 결과 아빠의 장에서 3cm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이었다. 우리 가족은 연기암이어서 다행이라며 안심했었다. 그 당시에는 암에 관한 공부를 막 시작할 때여서 유방암에 관해서만 집중했었다. 만약 지금 아빠가 연기암이란 진단을 받았다면 식습관과 생활습관, 보충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드렸을 텐데 아빠는 연기암이었지만 간단히 대장 내시경으로 떼어냈기에 본인이 암 환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빠는 매일 걷기와 골프를 열심히 하셔서 체력도 좋으시고 잔병치레는 없는 편이셨다. 엄마가 혈압이 높아 약을 먹고 스텐트 시술까지 하신 상태여서 아빠보다 엄마의 건강을 먼저 챙겼었다. 그런데 아빠는 50년 이상 흡연을 해온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 있었다. 식사 후엔 슬그머니 사라지셨는데 알고 보니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셨다. 이런 생활 습관은 엄마와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할머니가 일절 복용하는 약도 없이 103세에 2주 정도 앓으시고 자듯이 세상을 떠나셨기에 아빠도 할머니 유전자를 받아서 건강할 거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엄마로 인해 아침 한 끼는 야채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식으로 빵, 떡, 과자, 과일을 많이 섭취하여 암을 판정받은 즈음에는 혈당이 조금씩 상승했다. 여동생이 종합병원 임상병리사이기에 부모님의 각종 검사를 빠지지 않고 살뜰히 챙겨주었다. 부모님은 10년 전부터 종합병원의 각 과를 돌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었다. 2020년 6월에도 아빠는 폐 CT를 찍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그 다음 검사는 엑스레이로만 체크를 하던 중이었다. 아빠가 흡연을 오래 한 것이 걱정되어 정기적인 검사를 해왔다. 아빠의 뒤통수의 전이암과 혀의 흑퇴. 2021년 12월 3차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부터 아빠가 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엄마와 함께 아침 운동 가는 루틴을 하지 못하는 날이 생겼다. 엄마는 낮에 자꾸 잠을 자는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다. 그렇게 2022년 1에서 4월까지 아빠는 몸이 피곤하다고 하셨고 운동량과 식사량도 줄어들었다. 키 167cm의 체중이 72kg이었는데 4월에는 67kg이 되었다. 그때가 돼서야 엄마는 아빠의 체중이 많이 줄어든 상황을 내게 알리셨다. 친정집에 와서 아빠의 혀를 살펴보니 가운데에 새까만 흑태가 끼어 있었다. 한의학적으로 혀는 건강의 지표를 나타내는데 말기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흑태였다.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먼저 정밀검사를 하자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빠와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분이 엄마에게 아빠의 우측 갈비뼈 밑에 불뚝 튀어나온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빠는 혼자서 골프를 과도하게 쳐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고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셨다. 동시에 머리 뒤통수에 작은 종기가 생겨서 피부과에 다니며 항생제를 복용하셨다. 한 달 동안 동네 의원 2군데를 다녔는데 머리 뒤에 종기는 골프공만 해졌다. 이런 모든 상태를 가족이 알게 된 것이 4월 말이었다.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서 병원에 다니신 것이다. 여동생의 지휘하에 아빠는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머리 뒤통수와 갈비뼈 밑에 골프공 크기의 2군데 조직을 떼어내어 조직 검사를 했다. 결과는 전이성 편평세포암이었다. 피부과에서 종양내과로 바로 연계해서 CT 검사와 다른 혈액 검사를 마쳤다. 며칠 사이에 아빠는 피부과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집에 오지 못하고 입원하게 되었다.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빠는 슬그머니 사라지셨다. 하루에 담배 10개비를 피우셨는데 그날도 그렇게 마지막 담배인 줄 모르고 병원 뒷동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셨다. 아빠의 병원 검사 결과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담배는 오래 피웠지만 기침도 숨이 차는 증상도 없으셨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던 아빠였다. 종합병원을 거의 매달 다니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폐도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암이 이미 우측 폐는 6.7cm, 좌측 폐는 3.5cm, 간의 전이는 1.5cm, 머리 뒤통수와 갈비뼈 밑에 피부 전이와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태였다. 진단명은 사기 폐암 중 비소세포 폐암이고 그중 편평세포암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항암 스케줄을 잡아주셨다. 아빠가 말기암 진단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름도 생소한 비소세포 폐암이었다. 사기 폐암이 주는 무게감은 너무나 컸다. 5년 생존율이 10% 정도이고 항암제 내성과 부작용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암이라는 건 어렴풋이 아셨지만 정확한 상태는 모르셨다. 가족 중 누구도 아빠에게 사기 폐암이고 전이가 여러 군데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동생에게 결과를 전해 듣고 5년 전에 내가 했듯이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나는 임상암학회에서 후성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관련 논문과 책을 읽으며 치유의 지름길을 찾아야 했다. 사기 환자의 처음 3개월은 0에서 2기 환자의 3년과도 같은 시간이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환자가 정확히 본인의 병기를 알고 치유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올라간다. 내가 그러했듯이 살고자 하는 의지, 삶에 대한 갈급함을 아빠에게서 끌어올려야 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돌하고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 있는 말을 아빠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기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간과 머리 뒤통수 갈비뼈 아래쪽에 전이가 있어요. 폐에도 7cm 정도로 꽤 크기가 커요. 내가 담담히 전하자 아빠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셨다. 눈만 껌벅껌벅하다가 방으로 들어가셨다. 잠시 후 점심 식사 식탁에 앉아서 나는 아주 밝은 톤의 목소리로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살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세요.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 살고요. 지금부터 나는 죽는다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아빠의 선택에 달렸어요. 아빠가 빙긋이 웃으셨다. 아빠, 산다고 선택하셨죠? 그럼 몇 년을 더 사실 건지 선택하세요. 10년, 아니면 15년. 엄마는 내 말을 듣고 지금 아빠 나이가 80인데 15년은 너무했다.
10년만 더 살자 하셨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그래 우리 아빠는 10년을 더 살자 라고 선포했다. 그날 아빠는 엄마와 나의 대화를 미소를 띠며 듣고만 계셨다. 병원에 입원한 후 여동생이 병기를 설명하자 아빠는 나는 7년만 더 살란다 하시며 스스로 강한 삶의 의지를 표현하셨다. 아빠는 내가 유방암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지난 5년간 묵묵히 지켜보셨다. 마음에 할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은 것이다. 가족들과 항암 과정 전략 짜기. 아빠의 치료 계획이 나왔다. 세포독성 항암제 2가지,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총 4회와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는 최대 2년을 맞는 계획이다. 3주마다 투약하고 처음 4회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맞는 것이다. 2에서 3달마다 CT 촬영을 해서 항암제 반응을 평가하기로 했다. 유방암 2기 환자로서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을 단독으로 3개월씩 총 6개월에 항암을 했다. 나는 누구보다 더 이 항암제가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80세의 몸으로 단독 요법도 아니고 3가지를 동시에 투여하는 항암제라니 마음이 무거웠다. 아빠의 항암을 위해 온 가족이 나섰다. 우선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전에는 우리 가족이 자주 안부를 묻고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다들 전반적으로 무뚝뚝한 타입이라 표현에 서툴렀다. 특히 아빠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안부와 대화로 대체되었다. 2박 3일 입원을 하는데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아빠를 생각하니 울컥 울음이 올라왔다. 처음으로 아빠와 대화하며 아빠, 많이 사랑해요. 꼭 나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오세요. 라는 표현을 해보았다. 아빠도 나에게 너희가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다. 단톡방에는 손자, 손녀, 아들, 딸, 사위들의 응원과 감사의 글들이 올라왔다. 아빠가 혼자 입원해 있는 동안 지루하거나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날 때 응원의 글과 추억이 넘치는 사진들을 보도록 단톡방에 올려놓았다. 2박 3일 항암 주사를 맞는 동안 집에서는 엄마가 분주해지셨다. 3남매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을 분담했다. 엄마가 항암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에 장보기는 우리 남매가 나누어 한 것이다. 아빠의 병원 통원과 매일 한 번씩 체온, 맥박, 심박수, 체중을 재는 표를 만들어 적는 일은 남동생이 맡았다. 얼굴 혈색이 어떤지, 혀 색깔은 어떤지, 대변 상황, 소화 상태, 부작용 유무 등을 3남매 단톡방에 올려주었다. 물도 그동안은 정수기를 썼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로 바꿨다. 1등급 유기농 달걀 주문과 온라인 장보기는 여동생이 맡아주었다. 우리 가족은 누나 언니로 인해 이미 항암 가족 이력이 있었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엄마에게 식이요법을 지도했다. 그동안의 식단에서 뺄 것과 추가할 것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빠가 좋아하는 단과일, 찐빵, 떡 종류, 식용유 사용과 고기를 식단에서 제하게 했다. 나는 아빠의 로션, 샴푸, 립스틱, 치약, 통증에 쓸 크림 등 완전히 기존 제품은 싹 다 치워버리고 항암 환자용으로 천연 제품을 보냈다. 15가지가 넘는 보충제를 보내어 아빠가 항암 일주일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하셨다. 날마다 집으로 택배 물품이 쏟아져 왔다. 우리는 암이 오게 했던 외부적인 환경을 완전히 바꾸었다. 첫 3개월은 속도전. 말기암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 초조해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귀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암이라고 여겨진다면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을 빠르게 교정해야 한다. 또 가족이 온 힘을 합해야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는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항암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최선으로 계획할 것이다. 나는 아빠에게 아빠의 할 일을 규정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은 엄마가 준비한 식단대로 식사하는 것, 큰딸이 주는 보충제를 다 복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행히 아빠는 처음 진단받고 입원하는 2박 3일 동안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으셨다. 가족들은 혹시 아빠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어서 내심 걱정했었다. 내가 아빠에게 한 질문 때문에 살려고 결심을 하신 것이다. 항암을 끝낸 아빠는 먹어야 할 15가지에 달하는 보충제를 보면서 약간의 짜증을 내셨다. 속이 더부룩한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먹냐고 하셨다. 아빠의 항암제 투여 후 부작용을 살펴보겠다. 처음에는 암의 활동이 강해서 체중 감소와 식욕 감퇴가 있었다. 음식을 섭취하면 더부룩하다며 많이 드실 수가 없었다. 1에서 2kg의 체중 감소는 오히려 아빠의 과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했다. 변비 증상과 탈모 증상이 있었다. 관장을 몇 번 했고 식이 조절을 통해서 배변은 곧 좋아졌다. 항암제를 투여한 후 1에서 3일 정도는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열이 좀 올랐으나 38도까지 오르다가 정상으로 떨어졌다. 5회차가 되면서 발끝이 저리는 증상이 약간 나타났고 약간의 추위를 타셨다. 아빠는 처음 몇 번은 항암 입원을 하는 걸 내심 좋아하셨다. 엄격한 식단을 벗어나 병원 식사도 하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동생이 아빠에게 드시고 싶은 걸 물어보니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하셨다. 동생은 수제만두를 사다 드렸고 아빠는 너무나 맛있게 드셨다고 한다. 병원에서 특별식으로 식단을 선택하는 날은 아빠가 돈가스를 선택하셨다고 동생이 전해주었다.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기름진 고기류, 밀가루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다. 회차가 거듭되면서 아빠의 입맛이 변해갔다. 어느새 병원 식사가 맛이 없다고 하셨다. 야채 위주의 식단이 몸을 활기차고 가볍게 해주는 것을 몸소 알게 된 것이다. 항암 음식 준비는 이렇게 하라. 나의 암투병으로 부모님은 야채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한 끼 정도를 이 식단으로 유지해 오셨다. 똑같은 보충제를 써도 어떤 환자는 간 수치가 오르고 어떤 환자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다. 그 이유는 식단의 차이에 있다. 인스턴트식 기름진 튀김, 치킨류, 야채가 없는 식단을 하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와 천연물을 써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환자는 몸의 소변의 pH 수치가 산성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암세포 자체에서도 젖산을 많이 내뿜기에 점점 산성화가 되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암 식단은 야채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기이다. 얼마나 간단한가? 엄마는 5일치의 야채 식단을 한꺼번에 준비했다. 이것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데워 먹으면 된다. 매일 야채를 씻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항암식은 최대한 간단하면서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인이 매일 아침 섭취한 양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표에 있는 항암 작용이 있는 야채를 최대한 포함한다. 식단에는 철저히 식용유, 설탕, 밀가루, 붉은 고기를 완전히 배제했다. 아침에 대략 20가지 이상의 항암 푸드를 한 끼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점심은 한식으로 각종 국을 많이 끓여서 한 끼 분량씩 냉동실에 넣었다가 돌아가면서 섭취한다. 황태, 전복, 미역국, 된장국, 장어탕, 생선구이, 전복죽 등이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은 후 일주일은 울렁거림으로 식사를 많이 하기가 힘들다. 이때 주로 아빠가 많이 드셨던 음식은 누룽지이다. 찰보리, 현미, 흰쌀, 검정콩으로 밥을 해서 프라이팬에 직접 눌러서 많이 만들어 놓는다. 식사하기 힘들 때 따뜻한 현미 누룽지가 체온을 올리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암 관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폐암 말기에 80세 노인이 항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한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한 식이요법 실시. 둘째, 명확한 목표 제시. 셋째,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 채우기. 넷째, 천연물을 통한 정밀한 암 신호 전달 차단 및 사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족들의 사랑과 협력이 정말 큰 힘입니다. 누구 한 명만 이것을 감당하려 했다면 무척 지쳤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짐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잘하는 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